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 했으니까, 그쵸?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봐봐. 이제 표를 봐봐. 지금 203페이지에 있는 표를 봐봐, 일단. 그럼 이제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경쟁 가설과 핵심 가정 점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설은 핵심, 우리가 경쟁 가설은 뭐예요? 위에 있는 거, 중단 폐기, 개발 재개, 보유 임박,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경쟁 가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핵심 가정 점검은 어때요?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잘 봐. 여기서 가정은 뭐가 있어요? 자, 가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후세인이 1991년 걸프전 이전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재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가정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그치? 증거들 이런 걸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핵심 가정 점검이라고 하는 거야. 확실히 구별이 되지. 그러면 핵심 판단은 뭐니? 그러면 아까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 어때요? 가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지? 여러 개 나온 것 중에 어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설이 뭐가 있다? 중단 폐기, 개발 재개, 보유 임박 요 세 가지로 압축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핵심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봐봐. 자 그래서 앞으로 넘겨서 우리가 몇 페이지냐 하면 193페이지를 봐봐. 이게 여러분 책이 여러 개 책을 이렇게 한 번에 짬뽕하니까 어때요? 약간 표현들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생각해봐. 일단 핵심 판단 봐봐. 핵심 판단 기법은 3번 193페이지에 3번 핵심 판단 기법은 분석 대상에 대해 다수의 가설을 설정해. 그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가설도 많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을 추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얘를 핵심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때? 세 가지로 추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가설을 설정하고 가까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평가해서 몇 개의 중요한 가설로 압축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게 핵심 판단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경쟁 가설 봐봐. 경쟁 가설 기법은 어때? 서로 모순되는 가설이라고 했잖아. 왜 모순되는 가설이에요? 개발 포기, 그치? 개발 재개, 보유 임박은 어때? 서로 세 가지가 모순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모순되는 가설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가설을 추출해서 그 중에서 어때요? 그럼 거기 추출했을 때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과 어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경쟁 가설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핵심 가정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이 가설을 세울 때 어때? 우리가 가정한 사실 이거를 판단해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핵심 가정 점검이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이제 확실히 이해한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악마의 변론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어때? 검증 기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그쵸? 유력 가설에 대해서 어때? 이제 판단이 섰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의의를 봐봐. 악마의 변론. 자. 중요한 판단이면서도 워낙 신뢰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어때?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자, 중요한 판단이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건 어때? 이건 맞을 가능성이 높겠지. 맞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 그치? 그래서 높아서 사람들이 사고에 깊이 고착된 견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경우에 이건 어때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때? 워낙 정교하게 잘 분석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기법을 활용해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기법에서는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인정받고 있는 주장이나 논리에 도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쳐 여러분. 의도적으로 증거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다시. 여러분 사실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만 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주장하는 건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뭘 위한 거니까, 그치? 억으로 끌려고 하는 거니까 어때요? 이것도 허용한다는 거야. 그치? 어쨌든 어때? 그래서 악마의 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보통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건데, 그치, 분석관이 그런 주장을 하기는 어렵겠지. 너 분석의 분자도 몰라? 라는 건데, 이게 진짜 만약에 틀리면 어떡해? 0.1%라도 어때? 틀리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어때요? 그냥, 그치.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도 한번 해봐. 이걸 뭐라고 한다? 악마의, 그치, 변론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이 기법의 핵심은 사람들이 사고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핵심 가정이나 추진 요소들을 어때? 바꾸거나 반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하는 거에서 넘어서, 그치? 이게 뭐 확실히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어때?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게 뭐야? 악마의 변론이다. 자, 그러면, 자, 악마의 변론 봐봐, 여러분. 자, 악마의 변론은 중요한 정보 사안에 관련해서 어때? 분석 방향 또는 핵심 전제가 거의 결정됐을 때 하는 거예요. 거의 결정됐을 때. 간과한 검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분석 전제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기에 활용되는 기법이다. 자, 전쟁 또는 군사적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어때? 중요한 사안일 때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정보 분석이 진행되어서 어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석팀의 분석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면 개인적 의견 지시를 통해 어때?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거나 분석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정보 관리자가 악마의 변론 기법을 도입해서 어떤 분석관 또는 어떤 분석팀에게 문제점과 새로운 관점을 발굴하도록 임무를 부여해. 그러면 나는 임무를 받았으니까 어때? 이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하셨죠? 임무를 부여야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분석의 약점을 보완하고 기존 분석팀의 고정관념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 절차를 봐봐, 여러분. 절차. 뭐 절차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고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단계였었다, 지금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어때? 조금 이제 문제가 더 어렵게 나면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절차. 기존 분석팀의 중요한 판단 내용과 핵심적 가정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 판단에 도달하게 된 증거 자료를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아까 그 분석표에서 보면 돼. 그쵸? 자. 그럼 기존의 분석 판단과 배치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가정을 수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은 기존의 분석 과정에서 검토된 것일 수도 있고 검토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첩보를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것, 기만 첩보의 가능성이 있는 것, 중요한 첩보 중에 입수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기존의 분석 판단과 어때? 배치되거나 대안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집중 발굴해. 여기서는. 자,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게 이미 주류 가설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모순되는 건 다 제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기존에 어때요? 판단한 것일 수도 있고 판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미 판단했으니까 어때? 주류 가설이 채택된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서 나는 거는 2번에서, 그쵸? 가정은 기존의 분석 과정에서 검토된 것일 수도 있고 어때? 검토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정은 어때? 검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때? 틀린 거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기존 분석팀에게 잘못된 가정과 부실한 증거 자료 또는 어때? 기반 자료 등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부실하잖아. 얘는 기반 자료일 가능성이 있잖아. 라는 거예요. 5번 기존 분석팀이 어때? 중요한 분석 결함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요. 자, 근데 보통 수정하기는 어렵겠지. 그치? 이거 이미 다 분석이 끝난 건데 수정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별도의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분석 판단의 핵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여러분 꼭 써야 돼. 뭐라고? 악마의 변론 기법에 입각해서 도달하게 된 결론을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때? 이게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어그로 끌어본 거예요. 라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꼭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밝히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어때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정도란 말이에요, 얘는. 자, 그러면 3번 봐봐. 3번 인도 그쵸? 바라티아 자나타당의 핵실험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때? 대한분석기법이 생겼다고 할 수 있잖아. 자, 1998년 당시 미국 정보공동체의 지배적 견해는 인도의 바라티아 자나타당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연정체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연정이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정권을 획득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수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때? 연정체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정권 잡은 거를 잃게 되지.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연정체제를 어때? 위험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이 있었던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무리하게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와 반대로 악마의 변론 기법에 따르면 느슨한 연정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은 새로 선출된 정부가 어때? 인도인들의 어때?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야, 민족주의를 자극하면 오히려 연정이 공고해질 수도 있잖아 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 우리나라는 어때? 의원 내각제가 아니니까 연정체제는 아니죠? 그럼 어때요? 만약에 이탈리아다. 그럼 지금 이탈리아는 어때? 연정체제로 가장 극우적인 정당이 집권했거든 지금? 근데 여기서 오히려 어때? 이탈리아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어때?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잖아 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핵무기 가지면 완전 경제 봉쇄되고 그러는데 이걸 가질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주장할 수 있다. 물론 1998년 5월 당시 인도는 어때?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인도 수상이 어때?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어때? 그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해하셨죠? 그런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회고에 보면 이러한 모순된 견해는 적어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새로 선출된 인도 정부가 국가이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임을 인식시켜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미친 생각은 아니지만, 그쵸? 그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때? 이게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를 어때요? 악마의 변론으로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어때? 정책 결정자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고착된 견해를 깰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이 사례가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군 정보기관과 어때? 미국의 DIA 1973년 이후에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은 이웃 나라의 어때? 군사 기동 훈련이 단순히 전쟁 준비를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활용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DIA도 군사 전략적인 문제에 대한 어때?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활용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법에 따른 견해는 어때요? 설득력이 부족해. 야, 어그로 끄는 게 설득력이 그치. 우리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험에 날 수 있어. 자, 악마의 변론 기법에 따른 견해는 어때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이해하셨죠?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보통이다. 맞는 거야. 이게. 자, 장점과 단점을 봐봐, 여러분. 자, 그러나 이 기법을 활용해 봄으로써 기존의 견해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재고해 볼 수 있으며 지배적 견해의 논리성이나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어. 오히려 어그로 끌어보면 어때요? 아, 역시 우리가 잘했구나라는 걸 어때요? 오히려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2번, 그러나 문제는 정보기관의 고위급 관료나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기법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점. 아, 어그로를 고려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제 단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악마의 변론의 장점과 단점을 봐봐, 여러분.
악마의 변론을 활용하면 기존의 분석팀이 특별한 환경에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서 핵심 가정을 잘못 설정하는 것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한 가정을 어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수정할 수 있고 중요한 분석 판단을 도출한 첩보나 논리의 오류를 확인해서 대안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악마의 변론에 의한 의견 제시는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 분석에 의한 분석 변론보다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정보기관 고위급 간부 또는 어때 정책 결정자에 의해서 채택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그러면 지금 A팀 대 B팀, A팀, B팀이다. 자,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A팀, B팀은 어때요? 악마의 변론하고는 전혀 달라. 이해하셨죠? 얘는 타당성이 비슷한 분석 중에서 어떤 걸 채택할까의 문제야. 악마의 변론은 얘는 어그로고 얘는 어때? 타당성 있는 거 중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봐봐. 그 A팀, B팀. 자, 미국 정보공동체에는 어때?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 정보기관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경쟁 분석 개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경쟁 분석을 통해서 분석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만 보면 어때요? 악마의 변론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를 읽어봐. 자, 악마의 변론과 A팀, B팀 분석. 이게 시험에 진짜 몇 번 났다. 이해하셨죠? 자, A팀, B팀 분석은 중요한 분석 사안에 대해서 자, 줄쳐. 뭐라고? 처음부터 두 가지 견해가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대립할 경우야. 이해하셨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마의 변론은 유력한 가설이 하나만 있어. 이해하셨죠? 유력한 가설이 하나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때요? 이게 혹시라도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어때요? 악마의 변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설이 하나만 있을 때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인데 A팀, B팀 분석은 어때? 유력한 가설이 두 개로 나뉘어서 그렇죠? 서로 대립할 때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 A팀, B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기법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때요? 서로 다른 전문적 분석 시각을 보여줄 수 있고 정보기관 고위 간부에게 어때요? 정보 분석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최소한의 공통적 분모적 의견만을 보고하는 대신에 설득력 있는 상반된 주장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도 뭐라고 말했냐 하면 공통된 점만 보고하면 어떻게 그냥 당연한 얘기만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우리가 정보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정보에서 질이 높으려면 어때? 디테일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A팀과 B팀의 어때요? 정보 분석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다는 점에서 그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 자, 보고하는 대신에 설득력 있는 상반된 주장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정책 결정자는 어때? 두 개의 팀이 핵심 가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첩보의 차이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스스로에게 장단점을 판단하거나 정보 분석관에 추가 질문을 해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두 팀 다 불러다가 그치 정보 소비자가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물어보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 여러분 A팀, B팀과 경쟁 가설은 어떻게 달라요? 경쟁 가설은 어때? 분석팀이 몇 개야? 한 개. 경쟁 가설은 한 개. 한 개 분석팀이 여러 개 가설을 놓고 어때? 어떤 게 맞는지를 선택하는 거지. A팀, B팀은 어때? 분석팀이 몇 개야? 두 개.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개의 분석팀이 분석을 할 때도 가설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팀, B팀이라는 거는 그럼 나는 어때? 이 가설 세 개 중에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본 세 개 중에 이걸 골랐어. 그럼 이걸 고른 애가 있고 어떤 팀은 어때요? 다른 걸 고른 애가 있으면 어때? 그거 이제 서로 어때? 둘 다 보겠다라는 게 어때? A팀, B팀이라면 경쟁 가설은 어때? 하나의 분석팀이 어때요? 분석하는 기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 다시. A팀, B팀과 어때? 악마의 변론? 이것도 구별해야 돼. A팀, B팀은 어때요? 타당성이 어때요? 둘 다 비슷한 경우에. 아셨죠?
악마의 변론은 어때? 하나는 억으로, 한쪽은 어때요? 진짜 이제 타당한 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넘겨서 자, 그럼 절차를 봐봐. 절차. A팀, B팀 분석은 어때? 1단계의 분석 단계와 어때? 2단계의 토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단계의 분석 단계는 A팀과 B팀이 각각 정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치? 팀이 2개여야 돼. 여기서는. 우선 비슷한 설득력을 가진, 자, 설득력이 어때? 비슷해야지 A팀, B팀이야. 그쵸? 자, 가진 서로 다른 가설이나 관점을 발전시킬 두 개의 팀 또는 어때? 분석관을 임명해요. 각 팀은 각자의 입장과 관련된 기존 첩보를 검토하고 가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는데 핵심 가정과 증거, 그쵸? 그리고 어때? 뒷받침하는 논리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각자의 주장을 구조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화한다는 어때? 질서 있게, 그치? 자신의 논리들을 구성한다. 이런 말이야, 그쵸? 자, 그럼 토의 단계. 2단계의 토의 단계는 어때? 각 팀이 각자의 주장을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상대 팀의 반박에 대해 방어하는 거예요. 자, 토의를 진행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어때?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독립적인 평가단을 참석시켜서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 및 어때? 수집할 자료 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무슨 말이냐 하면 A팀이 프레젠테이션하고 B팀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때요? 평가단을 이렇게 놓지. 그건 어때? 평가단도 분석관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평가단들에게 어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네 생각 다 말해봐. 이게 뭐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한 다음에 그럼 어때? A팀이나 B팀이나 어때? 자기들이 어때?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발견되면 다시 어때? 그치? 분석한다. 라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는 거예요. 자, 3번. 자, 소련 전략 군사력에 대한 정보 판단이다. 그쵸? 자, 그러면 실제로 시행되어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경쟁 분석으로서 1976년에 소련 전략 군사력에 대한 어때? 정보 판단을 위해 A팀과 B팀을 구성한 일이 있다. 그쵸? 당시 A팀은 정보 공동체 분석관들이었어. 이해하셨죠? 자, 구성되었고 B팀은 어때? 강경한 입장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앞에서도 말했잖아. 분석관들이 오히려 합리적 판단을 하고 바깥에 있는 그때 싱크탱크나 뭐예요. 그치?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주장했다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소련이 구축하고 있는 어때? 전략 군사력 체계에 대해서는 어때? 양팀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그치? 전략 군사력 체계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전략 군사력 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거는 양적 자료지 수치화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달라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근데 소련의 핵 전력과 어때요? 핵 전략과 전략적 의도에 관해서는 의도 같은 건 어때? 이거는 질적 분석으로만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의 입장을 드러냈다. 자, B팀은 A팀에 비해서 어때? 소련의 의도를 보다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알겠어? 그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앞에 분산형, 절충형, 분산형, 중앙 집중형, 절충형 중에서 이게 뭐야? 절충형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럼스펠드 위원회다. 자, 1998년에 럼스펠드 위원회의 경우도 외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해서 어때? CIA 분석에서 제시된 기본 전제들에 도전하기 위해서 B팀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장점 및 단점을 봐봐. 이 기법은 국가적인 사활이 걸린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는 견해가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자, 각 팀에서 주장하는 논리나 내용은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어때? 상호 간에 각기 다른 대안적 사고를 나타내준다. 상호 간에. 그러니까 A팀에 대해서는 B팀이 대안적 사고가 되고 B팀에 대해서는 어때? A팀이 대안적 사고가 된다는 거야. 자, 이 기법은 관료 사회에서 분석관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 손실을 입지 않으면서도 조직 내 우세한 견해에 대해서 어때? 합법적으로 반대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 이건 뭐도 마찬가지야. 악마의 변론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있잖아. 이게 악마의 변론은 어때? 이런 통로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악마의 변론 같은 거 하면 어때? 그냥 걔는 저 새끼는 분석의 분자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치, 합법적 반대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이거는 악마의 변론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야. 얘는 A팀, B팀. 오히려 악마의 변론이 더 이런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A팀, B팀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어때? 둘 다 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주장한다고 해서 어때? 나의 분석관의 경력에 어때? 치명적인 어때? 타격을 입지는 않는데 악마의 변론 같은 거 그런 주장하면 어때? 분석관 경력에 어때? 엄청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 그쵸? 자, 3번. 또한 단순히 각 팀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주요 결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데 적용된 분석 과정이나 논리에 대해서 어때? 터놓고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 둘 다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니까 그런 거야. 이해하셨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고위험 저항률 분석이다. 이것도 중요하다. 그치? 고위험 저항률 분석. 자. 뭐하고 비슷해요? 와디프 어널리시스와 어때요? 유사한 기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자, 사건이 발발하게 될 경우에 그 파장이, 그치? 자, 와디프 어널리시스보다 엄청나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 번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와디프 어널리시스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치? 자, 우리가 여기서 질적 분석에서, 자, 질적 분석 방법에는, 그쵸? 자, 뭐가, 와디프 어널리시스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확률, 그쵸? 계량 분석 말고, 자, 그 앞에서, 자,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계량 분석 기법에서, 그쵸? 여기서 생각해 보면, 자, 그쵸? 우리가 거기, 여러분 198페이지를 펴봐. 자, 돌발적인 사건의 출현을 가정한 분석이다. 그치? 돌발적인 사건. 그러면 자, 야,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런 가정을 세우는 거야. 그치? 돌발적인 사건의 출현을 가정한 분석이다. 그쵸?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위험 저항률 분석을 생각해봐, 여러분. 실현될 가능성이 낮지만 만일 실현될 경우에는 어때? 중대한 파급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를 검증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면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분석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와디프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여기서 어때? 이게 일어났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날 때를 뭐라고 하는가? 얘를, 그쵸, 고위험 저항률 분석이라고 한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위에 봐봐. 자, 의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사건이 발발하게 될 경우 그 파장이 와디프 어널리시스보다 어때요? 엄청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고위험 저항률 분석을 생각해봐. 고위험 저항률 분석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지만 만일 실현될 경우에는 중대한 파급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검증하는 기법이에요. 자, 이 기법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평소에는 어때? 그 파급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에게 어때? 경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예를 들면 이란 팔레비 왕정 몰락이다. 사실은 그치. 만약에 가능성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에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소련 붕괴. 소련이 붕괴되면 어떡하지? 그때 소련 붕괴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 그치? 그런데 거의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때? 소련 붕괴되면 미국에 엄청난 뭐가 돼? 그치?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그쵸. 그 다음에 독일 통일 등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어때? 분석 주제로 삼지 않았지만 실현될 경우에는 어때? 어떤 파급 영향을 미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현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을 봐봐. 특징. 고위험 저항률 분석은 어때? 실현될 경우에 초래될 위험한 결과를 밝히는 것. 다시 별표해. 뭐라고? 결과를 밝히는 거예요. 위험한 결과. 그러니까 파급 효과를 밝히는 게 어때요? 이게 고위험 저항률 분석이야. 자, 이것이 바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때?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거치게 되는 경로, 자, 경로를 동그라미 쳐. 또는 어때? 변화의 전체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하고 변화를 촉발시킬 사건이나 계기를 상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대규모의 사건의 예를 보면 변화 촉발의 계기는 자연재해, 그치? 핵심적 지도자의 건강 문제, 새로운 정치 또는 어때요? 경제적 사건 발생 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지금 고위험 저항률 분석이라는 건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어났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게 어때요? 고위험 저항률 분석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는 뭐예요? 이거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 라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럼 어때요? 그 파급 효과하고 어때요? 어떤 결과하고는 다른 거지? 아니, 그치? 야, 독일, 예를 들면, 그치? 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거야. 야, 생각을 해볼게. 푸틴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잖아. 뭐, 미친 생각이지만, 이해했지. 우리가. 푸틴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잖아.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때? 푸틴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럼 어때? 결과가 달라지겠지. 야,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다 하는데 어때요?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건 뭐예요? 바디프 어널리시스란 말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전쟁 끝나면 뭐 좋은 거잖아. 그 파급 효과는 어때? 그치? 이런 건데, 만약에 푸틴이 뭐예요? 지금 예를 들면 푸틴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 이건 어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어때요? 바디프 어널리시스라면 핵무기 썼을 때, 그 다음 파급 효과는 뭘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이제 예를 들면, 핵무기를 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파급 효과는 뭐냐라고 하면, 한국도 어때요? 우리도 핵무기 가질래. 핵우산은 못 믿겠어. 이해하셨죠? 만약에 푸틴이 핵무기를 썼을 때 어때? 미국이 응징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국도 어때요? 야, 핵우산 같은 거 못 믿겠어. 니네가 대신 공격해준다고 했는데 공격도 안 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가질래. 해서 어때? 지금 핵 확산이 어때? 전체적으로 벌어진다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죠. 고위험 저항률 분석이다. 이해하셨죠? 고위험 저항률 분석이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급격한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낼 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정보 분석관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어때? 아무 얘기나 다 해봐라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사태가 전개될 수 있는 경로를 어때? 시나리오로 작성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한다는 게 시나리오로 작성한다. 그래서 시나리오별 징후 또는 어때? 관측 가능한 현상을 규명하여 두면 실제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시나리오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태가 발전되도록 어때? 촉진시키는 요소와 악화시키는 요소를 구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다시. 파급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위험 저항률 분석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치 분석관들은 인도가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어때? 미국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인도만 핵무기를 갖겠다는 게 아니라 어때? 인도하고 완전히 적대 세력에 있는 어때요? 누구도 갖겠다고 그래? 파키스탄도 갖겠다고 하고 파키스탄이 가지면 중국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중국이 많이 가지면 어때? 일본이나 한국도 가질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인도 정부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들을 검토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석관들은 인도가 핵실험을 강행하게 될 국내적 변수와 국제적 변수를 조사해 보고 그리고 어때?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어때? 핵심 가정들이나 주요 추진 변수들에 대해 변화에 주목해서 분석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지금까지는 뭐 한 거야? 검증 기법이잖아. 그치? 검증 기법을 한 거지? 그 뭐가 있었어요? 진단 기법이 있고, 검증 기법이 있고, 지금 어때? 아이디어 창출 기법이다. 지금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은 그냥 개소리라도 다 해봐. 이게 아이디어 창출 기법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이다. 그쵸? 자, 브레인스토밍은 어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인데 브레인스토밍은 정보 분석을 시작할 때
분석 과제와 관련해서 어때? 다양한 가설을 도출해내는 데 사용되며 다른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때?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까 A팀, B팀 분석에서 어때요? 지금 토의할 때도 뭘 썼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어때? 검증 기법에서도 사용되는데 보통은 언제? 가설 글을 많이 만들 때 그때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특징 브레인스토밍은 어때? 전 정보 분석팀 및 관련 그룹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정보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또는 중요한 분석 포인트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서 분석 주제를 구조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어때요? 정보 분석과 고정관념을 완화시켜주고 습관적인 업무 관행을 재검토하게 하는데 특히 유용해요.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분석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 시각을 갖도록 하며 불분명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가려내고 어떤 가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 자, 분석관이라면 어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보통 전문가들은 어때? 자기 업무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때? 벗어난 거, 업무 과정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다. 자, 그러면 기본 원칙을 보면 브레인스토밍을 알 수 있어. 자, 다다익선. 다시 여러분 잘 봐요. 되게 중요하다.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거예요. 양보다 질을 우선한다 그러면 틀려. 이해하셨죠? 자, 개소리라도 해봐라 라는 게 어때?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니까 질보다 뭐를 우선한다? 양을 우선한다. 제한되는 의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그치? 지금 비판 금지한. 만약에 이런 개소리 하지마 그러면 어때요? 누가 개소리를 하겠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 비판을 금지하는 거야. 자유분방해야 돼. 비록 엉뚱한 생각이라도 어때?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 아이디어의 조합과 개선, 타인의 사고를 수용하고 어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절차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 자, 정보 분석을 위한 어때? 브레인스토밍은 어때?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인데 1단계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창출하는 어때? 확상적 사고 단계이고 2단계는 어때? 도출된 아이디어를 핵심 개념 중심으로 그룹화하고 조직화하는 어때? 수렴적 사고 단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조건 개소리는 다 해. 네 생각 다 말해. 이게 뭐예요? 확산적 단계야. 그치? 그 어때? 이런 어떤 그치? 주장들이 많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것들을 어때? 비슷한 주장끼리 모은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수렴적 사고 단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확산적 사고 단계 분석의 핵심 과제를 문장으로 제시하면 어때? 표현하여 제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어때? 메모지와 펜을 지급하고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 해결 방안 한 개씩 기록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때? 벽이나 보드에 붙여. 자, 참석자의 아이디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도 추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어때? 시간을 부여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어때요? 시간을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치? 자, 아까도 어때요? 우리가 토의 단계에서 어때? 시간을 부여하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모든 아이디어가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때? 수렴적 사고 단계로 넘어가. 그럼 어때? 주장들을 범주로 묶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선 그쵸? 참석자들의 공통점이 있거나 어때? 유사한 내용의 메모지를 그룹화하도록 한다. 범주로 묶는 거야. 이 경우에 한 장의 메모지 내용이 어때? 두 개의 그룹에 해당될 때는 복사해서 사용되도록 한다.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양쪽에다 다 붙여. 이해하셨죠? 복사해서. 자, 그 다음에 그룹화가 마무리되면 어때? 각 그룹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름을 붙이고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어때? 주제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그룹화가 필요한 내용인지를 판단. 진짜 이상한 개소리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 건 어떻게 한다? 개소리는 그치? 아니고 뭔가 새로운 그룹화가 필요하면 또 그룹을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결과 도출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어때? 추가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참석자들에게 가장 주목해야 할 그룹의 아이디어가 어느 것인지를 질문하고 어때? 그룹별 순위를 부여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다 보는 거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그냥 이렇게 설명을 주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어때? 이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문제가 너무 쉽잖아. 이해하셨죠? 이걸 다 공부를 하라는 얘기 많이 읽어봐야지. 이해하셨죠? 많이 읽어보면 진짜 어때? 문제 났을 때 어때? 진짜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럼 붉은 세포 역할,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역할 연기라고 했잖아요. 그치? 역할 연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홍팀 분석이라고 해서 홍팀 분석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거든? 그거 어때? 그 말 때문에 어때? 붉은 세포하고 어때요? 홍팀 분석이라는 말 때문에 어때? A팀, B팀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A팀, B팀하고 어때? 붉은 세포 역할은 전혀 다른 거야. 이해하셨죠? 일단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 이거는 너 푸틴 역할 해봐. 그래서 어때? 분석팀이 하나야. 붉은 세포 역할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A팀, B팀은 분석팀이 몇 개야? 2개. 이해했지? 2개. 그래서 한번 읽어봐. 붉은 세포는 외국 정부의 고위 관료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된 분석관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고위 관료라는 게 푸틴 역할 해봐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자국의 외교안보 정책 목표를 실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방식들이 제시되고 레드셀은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푸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레드셀이라고 한다 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왜 레드셀이라고 하겠어? 그치? 이게 그치? 아니 그때 그치 옛날에 냉전시대였으니까 너 어때? 너 빨갱이 역할 해봐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했어? 그러면 이러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어때? 분석관들은 어때? 자국의 전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적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반영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야 푸틴이 나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푸틴은 어때요? 그렇지. 푸틴도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자유주의 사회에 사는 어때?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어때?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이상한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때? 야, 네가 김정은 역할 해봐. 네가 푸틴 역할 해봐. 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나랑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이게 내재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내재적 분석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그렇죠? 자, 내재적 접근이라고 돼 있어. 정확히는. 그러면 어쨌든 자, 그러면 이러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어때? 분석관들은 자기의 전략적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적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어떻게 반영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자, 이 기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드셀 집단은 적국의 정치체제는 물론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어때?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어때? 푸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러시아 고위 관료들 이해했잖아. 그치? 그 크렘린에 어때? 근무하던 사람들이 네가 푸틴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어때? 한번 연기해봐. 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때? 뭘 사용하는 거야? 분석 보고서를 쓰는 거지. 레드팀은 어때요? 우리 레드셀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안 해? 걔는 연기를 하는 건데 걔가 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같이 작성할 수는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 기법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레드셀 집단은 적국의 정치 체제는 물론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레드셀을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홍팀 분석이라고도 불러. 이해하셨죠? 책에 따라서는 어때? 이걸 홍팀 분석이라고 하니까 홍팀 분석해서 어때? A팀, B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했지. 홍팀 분석은 뭐예요? 이거 레드셀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렇죠. 우리가 엑서사이즈, 레드셀 엑서사이즈. 자, 그러면 홍팀 분석. 자, 홍팀 분석은 외국 지도자나 의사결정 그룹이 결정한 내용을 파악할 때 거울 이미지에 의한 왜곡 현상을 줄인다. 거울 이미지라는 게 어때? 나처럼 생각하겠지가 어때? 거울 이미지란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어때? 이런 어떤 인식적 오류가 다 있어. 그쵸? 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줄이고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한 기법이다. 정보 분석관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외국의 행위자들도 어때? 자신들과 유사하게 이해하고 같은 동기와 가치관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거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위협과 기회가 있을 때 외국 지도자들도 어때? 자신과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전제를 분석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외국의 지도자들은 어때? 문화적, 조직적, 개인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보 분석관의 판단과는 다르게 반응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홍팀 분석은 분석 대상인 개인 또는 어때? 그룹을 유사한 문화적, 조직적, 개인적 요소를 의식적으로 설정하고 유사한 환경하에서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얘를 그쵸? 레드셀 엑서사이즈. 그쵸? 자, 우리가 어때? 붉은 세포 역할이다. 이걸 뭐라고도 불러? 홍팀 분석이라고 불러. 이건 어때? A팀, B팀하고는 전혀 다르다. 홍팀 분석이라고 해서 이쪽에 총팀 분석이 있고 저쪽에 홍팀 분석이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때? 홍팀 분석을 포함해서 역할 연기를 포함해서 하나의 분석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절차를 봐봐 여러분. 정보 분석과는 어때? 분석을 위한 홍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분석 대상을 정보 환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고 분석 대상이 되는 인물, 푸틴 이런 거지. 자, 집단의 개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평소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라는 거야. 홍팀 구성원들은 단순한 해당 어휘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화를 체험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인종적 배경을 공유하거나 어때? 비슷한 정보 환경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크렘린의 고위 관료들을 쓰는 게 가장 좋겠지. 그치? 자, 그러면 홍팀 분석 대상이 처해 있는 것과 같은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분석 대상이 자신에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칭 질문을 발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내가 푸틴 역할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그럼 내가 푸틴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어때? 1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홍팀은 분석 대상이 처해 있는 것과 같은 환경하에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 홍팀은 분석 대상이 처해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 있다. 그러니까 홍팀은 푸틴이 처한 환경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푸틴이 처한 환경에 네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너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 그럼 어때? 그러면 어때? 이런 답변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때?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야. 그쵸? 이제 분석팀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해했지? 자, 그러면 자, 생각해야 한다. 분석 대상은 푸틴이 자신에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칭 질문을 발굴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자, 그치. 돈바스 지역에서 어때? 패퇴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뭐지? 나는 어때? 난 다음에 정권에서 어때? 내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선거에 유리한가? 뭐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나는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보아야 하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때? 누구 의견을 들어봐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분석 대상인 외국이나 적대 세력의 지도자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결정이나 어때? 권고사항,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정책 결정서를 작성해. 홍팀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홍팀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어때? 같이 토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 해서 어때? 그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야. 자, 정책 결정서에 어때? 분석 대상에 대한 어때? 문화적, 개인적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될수록 어때? 분석 과제에 더 많은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장점을 봐봐 여러분. 레드셀의 보고서는 그렇죠? 의견 일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치? 정책 결정권자나 어때? 전략가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있다. 자,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들은 어때? 외국 지도자의 외교 전략, 협상 형태, 비대칭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에 대한, 그쵸? 모델을 구축해서 레드셀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자, 지금 1998년에 제레미야 위원회, 그치? 제레미야 위원회. 자, 이게 뭐예요? 성경책에서는 어때요? 이게 예레미야 위원회,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정부 공동체가 어때? 인도 핵실험을 어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외국 정부의 행동을 분석하는 어때? 레드셀 접근법을 보다 빈번하게 활용해서 적국에 대해서 어때? 거울 이미지를 판단하는 경향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레드셀을 설정해 놓고 이해하셨죠? 붉은 세포를 설정해 놓고 어때? 분석 보고서를 썼어야 어때? 그런 보고서가 안 나왔다. 정보 실패를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드셀 분석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때요?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어때? 독창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이해했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청팀하고 홍팀하고 어때? 경쟁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홍팀한테 뭐야? 지금 홍팀한테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적대국의 어떤 의사결정 집단 또는 어때? 또는 적대국의 어때? 그렇지. 최고 의사결정자를 연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어때? 보고서를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레드셀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여러분 우리가 돌발적인 사건의 출현을 가정한 분석 여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